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의 강의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국제이주 또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와 관련돼서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문화주의 현상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도덕적인 이론론이 문화적인 다원론, 자유주의 이론으로 변했다가 다문화주의 그리고 그 이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상호문화주의로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러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관련된 이론적인 그 변화는 비크 파레크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영국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된 내용들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라고 하는 책에서 앞서서 소개했던 이론적인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크 파레크는 1935년 인도 아말사드에서 출생을 해서 학부를 봄베이 대학교에서 마치고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석사를 하고 또 다시 봄베이에서 철학 박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상호작용적인 다문화주의 방법론과 문화 간 대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크는 또한 마하트마 간디 사상, 비폭력 사상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문화 간의 충돌을 어떤 대화를 통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파레크의 사상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인간 삶에 있어서 문화가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화는 그 문화 공동체 구성원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해서 구성원들이 안정된 문화를 갖게 만드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문화를 서로 다른 집단에 있어서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바로 그 개인의 정체성이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한국에서 출생해서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출생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그 개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또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개인을 형성할 수 있지만 개인 역시 문화를 비판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정적이고 불변하고 마치 어떠한 우리가 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모든 문화적인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보편적인 가치에 비춰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거부할 수가 있고 심지어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성 할례라고 하는 관습이라든가 또는 일부 다처제 그러한 문화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문화도 비판하고 다른 또 문화도 수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이민자 집단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정착을 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문화가 거주국의 문화와 충돌할 때 이 경우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보편적이고 모든 개인에게 더 행복한 삶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논의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느 한 집단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레크의 핵심 사상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했던 상호작용적인 다문화주의라는 거죠. 다문화주의가 마치 고립된 섬들처럼 서로 간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레크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파레크는 서구에서 이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철학의 뿌리를 보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그러한 서양 철학을 집대성한 이론가들에 보면 그들의 사상을 도덕적인 이론론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의 생활 방식만이 완전히 인간적이고 참되고 선하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경우도 에센스, 어떠한 것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종의 도덕적 이론론의 또한 과학적인 뿌리를 본다면 원자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물을 우리가 다 쪼개고 쪼개서 가장 최소 단위로 만들었을 때 그 물체의 본질을 갖고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에 있어서 보면 이러한 어떤 본질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도 가장 이제 그리스의 경우에서는 이성적인 삶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삶이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변덕스러울 수가 있고 또한 폭력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성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제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론론에서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중세 기독교의 사상으로 가서는 기독교의 교리만이 가장 온전한 그리고 이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신학이 정립이 될 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원죄를 지은 존재로 여겨지죠. 태초에 신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때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아주 완전한 삶이었는데 사탄이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인간이
그 죄를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고 거기서 출생한 자녀가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러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또 최선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쪽에 이성을 신앙이 이제 대체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이러한 그 인본주의 사상이 생겨나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이성, 우리의 자유, 이 개인성을 이상사회의 기준으로 삼게 되죠. 대표적으로 로크라든가 몽테스큐의 토크빌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이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 자유, 이 개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이것이 일종의 이제 고전적인 단원론이었다면 점차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세상에는 어느 하나의 삶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문화만이 우수한 것이 아닌 여러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문화마다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다원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그 철학자인 비코는 모든 사회는 별개의 문화 공동체이고 각 사회의 사고와 삶의 형태는 다르고 그것들은 양립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이제 비코는 바로 문화적인 다원성을 인정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코는 중세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과 종교가 가장 또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단일론보다는 좀 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몽테스큐에는 이 문화적 다양성은 널리 퍼진 피할 수 없는 인간 삶의 특징이다. 어떠한 두 개의 사회도 동일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가 특정의 공통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각각은 투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몽테스큐에도 유럽의 문화가 가장 선진적이고 앞선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유지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헤르더는 좀 더 그런 면에서는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더 나아갔죠. 그는 모든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주주되고 문화는 특정 민족의 경험과 밀접히 연관되고 각각의 문화는 자족적이고 독특하며 자체 원리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위계와 순위를 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비코나 몽테스큐에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이유는 동등하게 좋은 것이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식 문화겠죠.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주식이 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찬과 같은 보조적인 거라고 한다면 서구에서는 고기가 이제 또 주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떠한 문화가 더 우수한 거냐? 과거에는 어떤 서구의 음식 문화가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러한 육식 중심의 문화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여러 가지의 또 성인병을 일으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것처럼
그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 문화가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드는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문화 간의 대화는 어렵다라고 또 보았고, 또 문화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에서는 문화를 존중은 하지만 그 문화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문화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대화를 우리가 시도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더라도 마치 이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한 사회의 어떠한 통합, 연대를 이루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앞서 말했던 어떤 이성이나 또는 종교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성을 포섭할 수 있는 자유주의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롤스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인 존 롤스는 이 다원성은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사람들이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가 서로 갖지 못한 다양한 지능과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 다 다양한 능력이 있고 또 다양한 가치와 생활 방식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음악을 예를 들더라도 음악에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죠. 대체로 보면 세대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이 다를 수가 있고, 또한 그 교육 수준이라든가 계급에 따라, 계층에 따라서도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같은 그런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힙합과 같은 또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좋아할 수 있죠. 이럴 때 어떠한 음악이 더 우수하고 좋으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음악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음악 장르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화 다양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문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컬처럴 캐피털이라고 말을 하죠. 이 문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한 언어 하나의 문화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그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또 팝을 듣고, 팝 중에서도 꼭 서양의 팝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또 팝도 즐길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의 그런 젊은 취향의 음악을 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다양성을 갖는 것이 이제 문화 자본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음악이 딱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갑갑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최적의 하나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화 다양성이 사회를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아주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존 롤스는 우리가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고 하는 또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 도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유지했습니다. 라스라고 하는 또 철학자도 이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했는데요.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삶, good life를 사는 것인데 이런 목적과 가치는 개인에 속한 사회의 형태와 관습에 의해서 조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삶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문화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은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잣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라스는 바로 이렇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판단 기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의 근본적인 보편적인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율성에 따라 어느 문화는 좀 더 바람직한 것이고 어떤 문화는 덜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할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대체로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중심적인 사고를 하죠. 어떤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라즈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국과 북한을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에도 분명히 그 자체로 불가피하고 또 적합한 삶의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자유 또는 존엄성 또는 자율성과 같은 이 보편적인 가치는 그 문화들 간에 있어서 비교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스는 그와 같은 사고가 어떤 서양 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화를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자율성이 낮은 문화라 할지라도 이게 외부인을 해치지 않고 그 구성원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게 자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좋은 삶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북한 문화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 내에서 보면 이 계급을 어떤 충성 계급, 동요 계급, 적성 계급으로 나눠서 신분에 따라서 정말로 삶의 기회와 질이 달라지는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는 등의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는 그러한 사회를 아무리 우리가 다른 체제라 할지라도 인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방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권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놓고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종종 보면 미국이 인권 지수를 세계 인권 지수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최하위에 놓고 또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인권 문제가 없냐? 여전히 흑백 간에 있어서의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백인 경찰들이 흑인에 대한 아주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인권 문제죠.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눈에 든 이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만 이렇게 보는 거
마치 또는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권은 그 나라의 고유한 하나의 권한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취해법권이라고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떠한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세계의 시민으로서 또는 세계의 기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어떤 이런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가 문화적 상대주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런 거죠. 다양성과 보편성에 있어서의 우리가 경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럼 모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화의 하나의 고유한 문화적인 관습이 그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침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도덕적 단원론, 종교적 단원론, 고전적 자유주의의 하나의 그 사상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쪽에 서양의 다문화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이론론에서 제시한 인간이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을 했죠.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다원성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인간과 문화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인식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다문화주의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되 자율성을 제공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이러한 그 사상들에서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크는 이와 같이 서양에서 사상적으로 어떻게 다문화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제 상호작용적인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을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멀티컬처럴리즘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원론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우리가 평가하고 어떤 간섭할 수 없는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 한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가 될 수가 없죠. 마치 어떤 불가침적인 성욕으로만 남게 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특정한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종교 교리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어떤 세속적인 교육이 어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교육은 하나의 의무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파레크는 바로 문화 간에 있어서의 대화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적인 다문화주의는 이건 단순하게 어느 한 특정한 소수 집단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한 사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화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 간의 관계로 이걸 확장을 해서, 이들이 서로, 개방적이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공존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크는 모든 문화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적인 관행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화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 간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토대가 되는 그 사회의 유력한 가치, 이것을 이제 파레크는 operative public values, 어떤 유효한 공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죠. 앞서 말했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평등, 이런 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비춰봐서 어느 소수 집단의 관행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러한 동물을 도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 또 자격을 갖춘 그 성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유대교의 교리에 맞춰서 그 동물을 도축한 그것만을 이제 그들은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있는 이런 것을 금지해요. 그래서 그 어미소에서 나온 그 어떤 우유를 가공한 치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그 어떠한 그 고기를 다루는 것이 공간적으로 또 분리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엄격한 그 윤리를 갖고 있죠.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거기도 또 그 방식대로 도축을 해야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유대교나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나라가 하나의 기독교 문화, 유대교가 아니라 또 이슬람교가 아닌 이런 개신교가 지배적인 그런 기독교 사회에서 이들의 그러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 보면 그들의 어떤 할랄이든 코셔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 또는 평등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그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가 한 개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여성 할례 또는 일부 다처제라든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 시크교도들은 머리에다가 이러한 두건 같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 해서 이런 터반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그러면은 안전상 우리가 헬멧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크교도는 자기네들은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이 터반을 벗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캐나다 같은 데서 그러면 이들을 어떤 교통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좀 상당히 다문화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이 터반이 헬멧과 같은 보호 기능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허용한 예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서로 간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이 시크교도도 뭐 따라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문화 간 대화는 이러한 문화 간의 차이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 두 집단 간에 상호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일 때 이 문화 간 대화가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맺고 있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문화 간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좁힌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이따가 우리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소개할 때 다루겠지만, 보다 더 하나의 집단 간에 있어서의 그 차이와 불평등, 이런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계에 문화적인 차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죠. 소수 집단들이 취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사실 이런 것이 사실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문화 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아주 비현실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속으로 골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화장술로 상처가 없는 것처럼 덮는 것과 또 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화 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다문화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이와 같이 어떤 불평등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 없이 문화 간 대화를 통해서 집단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학자는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론가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제 사진, 그다음에 출생연도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이렇게 꼭 소개를 하죠. 왜냐하면 한 개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공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출생하고 성장한 시기와 그 공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상가, 이론가를 접할 때 그들의 이론과 사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그와 같은 사상을 발전시켰는가를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처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그의 출생연도, 그리고 그의 어떤 학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의 뿌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찰스 테일러는 이 인정의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출생한 곳이 바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이죠. 몬트리올은 퀘벡주의 하나의 주도이고 캐나다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도시이죠. 여기는 바로 이 프랑스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이제 한때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다음에 소개도 하겠지만, 결국은 캐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건설을 할 때 영국계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영국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타협의 결과로서 하나의 그 캐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영국계와 프랑스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이렇게 받치는 그러한 체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퀘벡주의 프랑스계가 계속해서 인구나 영향력 면에서 위축이 되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다 영국계의 그 사회에 편입이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계의 사람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one of those 하나의 소수 집단의 하나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의 정체성과 정치 체계를 요구하면서 그게 70년대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면 아마 캐나다는 두 개의 국가로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피에로 트루도라고 하는 수상에 의해 하나의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의 하나의 정책적인 이념과 하나의 또 실제 이것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통합을 이루게 되었죠. 바로 이렇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자칫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하나의 이념이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이런 몬트리올과 같이 퀘벡주에서 성장한 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소수 집단의 하나의 그 문화 정체성을 인정을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찰스 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퀘벡주가 아닌 밴쿠버라든지 또는 그 토론토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가 이름이 뭐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밴쿠버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있고 토론토가 위치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그죠? 온타리오주 라든지 또는 뭐 그 중서부 지역에서 출생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들은 다수 집단이기 때문에 다수 집단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집단들이 항상 갖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의 출생지라든지 교육이 바로 인정의 정치라고 하는 사상을 발전시키게 된 토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테일러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시야의 폭을 넓히는 것이며 이러한 대화적 관계를 통해 개인, 집단, 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가 말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혹은 인정의 부재 혹은 흔히 오인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협소한 태도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와 실질적인 왜곡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오인은 단순히 적절한 존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지독한 상처를 주어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혐오를 심어준다. 마땅히 인정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중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욕구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테일러는 이 다문화주의를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와 제한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를 포함하는 내용들이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을 조성하고 평등을 산출 유지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또 정책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말을 한다면 제한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제한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앞서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하지만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의 여러 가지 수준의 다문화주의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 다문화주의를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문화주의는 단지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일종의 방관적인 입장이다. 그로 인해서 사회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테일러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문화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의 통합이에요.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의 국가의 공통의 어떤 정체성,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표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테일러가 말하는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주의고 단지 어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구별을 한다면 다문화주의에서는 하나의 공식적인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각각의 문화가 고유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러다고 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중에서도 중심 집단의 문화를 하나의 공식 문화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소수 집단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상당히 이제 원심력이 발동을 해서 사회가 막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상호문화주의는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문화로 이렇게 통합이 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차이를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기초해서 다문화주의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로 킴리카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킴리카는 이제 제가 수년 전에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글로벌 세미나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할 때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던 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놓은 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킴리카는 1970년대 퀘벡의 그 어떤 분리 독립운동과 또 1980년대, 90년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고 또 여러 그런 과거 소련의 그런 공화국들이 독립을 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인종문화적 집단들이 공존하는 이런 다문화 사회 내에서 소수 집단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킴리카가 이러한 사상의 토대로 개발한 개념이 다문화적인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시민권 하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죠. 근데 국민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이냐 또는 국민이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과거 그가 어떠한 종교를 믿었던 또는 어떠한 계급이었던 간에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다 공평하게 보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이것이 하나의 시민권의 개념이었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참정권과 같은 그러한 시민권에서 시작했던 것이 다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사회권, 단순하게 하나의 자유를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사회권의 개념이죠.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시민권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문화권의 개념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킴리카는 이러한 국민국가에서 얘기하는 이런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의 보편적인 권리를 주었지만 그 안에, 국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차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하나의 공통적인 국민적인 정체성,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 소수 종족 집단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 그 다민족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의 언어나 인종 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성된 집단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어도 거기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면 말레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있고 인도인이 있고 그렇죠. 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그 말레이인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거기에는 또 중국인들도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하나의 독립국가로 나아가면서부터 나오는 것이 일종의 이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죠. 네이션 빌딩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국사가 있죠. 그런데 이때 국사, 국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중심 집단의 문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중국인의 경우에서는 말레이인이라고 하는 국민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국민이라고 하는 권리는 그 국민 중에 다양한 문화 집단들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문화적인 시민권은 그 한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에 기반을 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킴리카는 이러한 소수 종족 집단들에게는 세 가지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는 특별 대표권이라는 거죠. 이 소수 종족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소수 집단들은 그들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정치권을 부여하게 되면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비록 인구수는 적더라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종족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또 그들의 하나의 경제가 주류 집단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어떤 그 이누이트족들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어떤 그 연어라든지 그와 같은 어떤 수렵 채취적인 경제를 하는데 그걸 캐나다 정부가 어떤 그 환경 보호 또는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금지시켰을 경우 그들은 결국은 생업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그러한 그 고유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다문화적인 시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킴리카는 이렇게 소수 집단을 그 어떤 자치적이고 영토적인 공동체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이제 원주민과 소수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원주민이나 소수 민족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또한 권리가 다를 수 있겠죠. 이민자한테 자치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또는 영토적인 그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그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킴리카는 단지 하나의 사상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가 얼마만큼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집단에 대한 개념 정의와 각각의 집단에 대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지수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 시기적으로 이러한 각 나라에서 이런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80년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측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북구 유럽, 그 다음에 호주, 여기가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가 좀 높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더욱더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는 수준이 더 높아졌고, 호주도 더 높아졌죠. 그리고 앞서 이런 1980년대에 보다 영국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에 있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런 나라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2010년으로 가면 이것이 더욱더 실천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게 그 단순하게 이러한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나라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시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동아시아의 이민자 통합에 관련된 국제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발표가 바로 이제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를 이제 비교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그 평가 대상국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일본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상당히 그 결과에 고무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한 나라가 얼마만큼 이민자들이 통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것이 그 나라 정부로 하여금 그런 정책을 더욱더 실현하게끔 만드는 압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지표는 단순하게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효과를 갖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980년, 2000년, 2010년에 전 세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의 변화를 보여주면 보통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죠. 특히 유럽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어떤 시민 통합, civic integration, 이민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더 통합되는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국제 비교를 통해 보면 오히려 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어떠한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가 확장이 되면서 정부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용어 대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주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보편화되고 한 사회가 인종이나 문화나 그 국적에 의해서 다양화되는 것은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추세죠. 그러면 그 사회가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동화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게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든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됐든 상호문화주의라고 하든 간에 문화 간에 있어서의 이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킴리카는 이런 이 자유주의 사상이 기반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이제 다문화주의를 비판을 해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됐으면 그 나라의 하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더 우선해야 되고 어떤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소수 집단이라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별도로 인정받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킴리카는 이러한 그 자유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이 정말로 100%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라든지 소속의 집단을 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 개인은 어느 한 특정한 집단에 속해서 출생하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이 개인적인 자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사회 고유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하나의 어떠한 그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형성이 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 삶의 고유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에 살게 되면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이쪽에 주류 문화 또는 공식 문화가 되는 거죠. 이게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중심적인 집단들의 언어나 문화나 역사가 마치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가 그리고 문화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배제가 된 원주민이든 소수민족들이든 이민자들은 그들의 문화가 부정이 되고 배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문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동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개인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단지 이 개인의 하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더욱더 창의적이고 또 풍부한 그러한 가능성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다문화주의 사상에 대해서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브라이언 베리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그는 Culture and Equality에서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죠.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영국의 학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이러한 그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또 제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상적인 토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류 집단의 멤버로서 소수 집단의 이러한 권리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나의 보다 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또는 그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politically correctness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체로 이게 페미니즘이라든지 다문화주의라든지 또는 뭐 성소수자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고 전 배제가 된 사람들이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1960년대 이후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게 뭐 여성 운동이나 성소수자 운동이나 또는 이런 소수자 집단의 운동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 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다수 집단들은 이제 침묵해야 했어요. 그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남성이라든지 중산층의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소수자들을 역사적으로 억압해 왔던 가해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 권리 운동에 대해서 침묵해야 했고 그들이 마치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반발이 생겨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포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논쟁이죠. 우리가 적극적 조치라고도 부르고 차별 시정 정책이다라고 부르는 어포머티브 액션의 경우에서 보면 흑인들이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또 흑인이나 여성이 역사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장학금과 같은 혜택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백인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기회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종의 이제 백래시라고 부르죠. 일종의 반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가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 문화적인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문화 본질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재분배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사회에서의 그 소수 집단의 그러한 문제는 이게 경제적인 하나의 불평등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문화적인 차이에만 그러니까 관심을 둠으로써 보다 더 문제의 근원을 회피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문화보다 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개인과 집단, 권리와 문화, 정의,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다문화주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집단 위주의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특정한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게 되면 그 집단 내에서도 또 소수 집단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또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동부 펜실바니아주의 랭커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그 아미시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어떠한 과학기술을 다 부정하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갔을 때 내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마차를 사용하고 나는
마치 그 반지의 제왕을 보는 것인 줄 알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오는데 그냥 검은 수염을 이렇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유유자적 이렇게 마차를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런 세속화가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보내고 더 이상의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가 사실 종교를 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런 아미시파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런 집단 이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집단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영속화하고 국가를 여러 종족적인 민족주의로 분열시킨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리와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리가 문화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질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집단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평하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인권,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기초해야 오히려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인에서 어떤 가톨릭이 정말로 지배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발전해서 국민이 됐을 때 하나의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그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그 사회에서 어떠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은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의 재분배의 체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화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마치 화장술에 그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다문화주의가 사회를 분열시켜서 통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리는 이 공화주의 시민권을 이제 제안해요. 아까 킴리카가 다문화적 시민권을 했다면 이는 공화적인 시민권.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 공통적인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따라야 하는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통적인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다양한 종교 문화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던 토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 주장에 대한 비판들을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베리 주장에 대한 비판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뽑아서 이제 이쪽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변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다문화주의의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유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프트 다문화주의와 하드 다문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하지만 어떠한 앞서 말했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같은 것은 실천하지 않는, 단지 문화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 반면 하드 다문화주의는 앞서 말했던 소수 종족 집단들의 고유한 권리, 영토나 자치권, 문화권까지 보장하는 수준의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현하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수용성이라고 하는 차원에 그치지 소수 집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보면 원주민 집단들의 경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문화주의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인 관용성 정도를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중국 문화의 달, 또 이번 달은 아시아 문화의 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화를 이렇게 인정하는 수준의 것이지,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만약에 그것까지 한다면 그걸 우리가 조합적인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권, 자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급진적인 다문화주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이 다문화주의를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정의를 합니다. 인구학적으로 이게 다양성이 늘어난 거.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념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다문화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다문화주의를 비판할 때, 이게 아까 베리가 말한 것처럼 재분배 시스템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 라든지, 또는 사회가 분열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일면만을 본 것이고, 보다 더, 완전한 수준의 다문화주의는, 단지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들에게도 공평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하는 적극적인 정책까지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문화주의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